아버지는 응급실에 입원해야 했지만 두 아이는 오지 않았다. 친척들의 냉소적인 눈빛에 싸늘한 생일. 그 엄마는 무슨 짓을 해서 그렇게 나쁜 대우를 받았나요? 동철야, 요즘 많이 바쁘니? 뭐, 항상 비슷하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많이 답답해하셔. 주말에 시간 좀 내서 같이 나가서 바람 좀 쐬면 좋을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겠니? 지금 저보고 아버지 나가시는 걸 도와달라고요? 그저 발목을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병문안을 가야 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다치고 아픈데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니?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후반의 엄마, 옥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부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두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연락조차 하지 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이는 연을 끊겠다는 이야기지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지만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과 연을 끊겠다는 결심을 쉽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가족 사이에 오랜 시간 쌓인 불만과 서러움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고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희 부부와 자식들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만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꾸리면서 부모를 그저 귀찮은 짐짝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두 손으로 키운 자식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 자식들의 이런 행동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식들의 냉대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동철아, 둘째 딸 서연입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는 나름대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엄하게 대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 가끔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울면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졌고 남편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려는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모른 척 넘어가곤 했습니다. 아들 동철은 털털하고 장난이 심해 종종 말썽을 부렸고 딸 서연이는 새침한 성격으로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는 똑순이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계란 프라이를 맛있게 먹던 모습, 넘어져서 눈물을 터뜨리던 모습, 자기 몸보다 더 큰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던 뒷모습, 산을 좋아하는 남편을 따라 휴가철에 찾아간 계곡에서 물놀이를 신나게 하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특히 아들 동철은 겁이 없어서 깊은 물에도 첨벙첨벙 뛰어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항상 노심초사하며 지켜보던 남편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두 아이 모두 저희 부부의 든든한 그늘 아래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들과 딸이 그렇게 어린아이들로 있을 수는 없겠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아이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멀리하게 된 지금 그들과의 추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추억들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자식들이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 마련한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환갑이 넘은 후 은퇴했고 그 뒤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활용해 빌딩 시설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며 큰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용돈벌이로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기에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면 남편은 집 근처 뒷산으로 등산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주 피곤해하고 찬바람만 조금 새어도 감기에 걸려 아프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60대면 아직은 젊다고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확실하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젊었을 때와는 다르니 잠시 일을 쉬고 기력을 회복해야 할 것 같아. 그래요. 쉬는 게 좋겠어요. 평생 직장 다니며 고생 많이 했잖아요. 노후 연금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는 건강을 챙길 때죠. 저는 남편이 회복하기를 바라며 한약을 지어오고 음식도 신경 써서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의 기력은 갈수록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매일 바쁘게 밖을 돌아다니던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성격도 예전에 비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는 걸 보니 제가 남편을 지켜줘야 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 남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제 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밤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부가 함께하고 있기에 여전히 그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조용한 저녁마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둘 다 변하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 자식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젊고 기력이 좋았을 때는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동철은 이제 40이 넘었고 30대 초반에 결혼해 8살 된 초등학생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딸 서연이는 30대 후반에 결혼해 10개월 전 손녀를 출산했습니다. 서연이는 결혼도 늦었고 아이도 늦게 가져서 지금 한창 육아로 정신없는 시기입니다. 두 아이 모두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바쁜 삶 속에서 우리 부부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바쁜 시기에 주변을 돌볼 여력이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1년에 겨우 2번, 명절에나 얼굴 한 번 보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명절마저도 오지 못하는 핑계가 넘쳐납니다. 일이 바빠서 못 가요. 아이가 아파요. 처가 행사 때문에요. 시댁 행사가 있어요. 이런 핑계를 피해 어렵게 얼굴을 마주해도 오랜만에 봤다는 반가움은 잠시일 뿐 그 만남조차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동철아 서연이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근황만 주고받고 그나마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느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진정한 대화는 사라지고 아이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소원하게 지내던 중 남편이 등산을 하다 발목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니 남편은 민망하다는 듯 웃고 있었지만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릴 만큼 놀랐습니다. 괜찮아 보이던 남편의 얼굴과는 달리 의사는 발목 부상이 꽤 심각하다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1달 넘게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날 남편보다 제가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먼저 아들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철야, 놀라지 말아라. 내 아버지가 등산하다가 발목을 크게 다쳐서 입원하셨어. 곧 수술도 해야 하는데 병원에 한번 와봐야 하지 않겠니? 1. 발목 수술이요? 얼마나 많이 다치셨길래 수술까지 해요? 인대랑 뼈가 둘 다 상해서 고정해야 한대. 나이도 있으신데 조심 좀 하시지. 그런데 엄마, 저 지금 회사 프로젝트 마감 중이라 많이 바쁜데 시간을 따로 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따로 연락드릴게요. 지금 바쁘면 나중에라도 얼굴 비추지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제가 지금 가봐야 해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아들은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아, 아빠 발목 수술하셔. 병원에 와서 얼굴 좀 보여드려야지. 엄마, 그냥 발목 수술인데 뭘 가보기까지 해요? 나 지금 애가 울어서 나중에 통화해요. 동철아, 서연이는 둘 다 정신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부모가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아이들이 남편이 입원한 병원과 멀리 살았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분당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딸은 화성 옆에 있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식들이 무심하고 냉담하다고 느꼈지만 남편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얼굴을 비추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두운 얼굴로 병실로 돌아오자 남편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동철랑 서연이는 뭐 하고 있나요? 둘 다 요즘 엄청 바쁜가 봐요. 나중에 시간 나면 오겠지요? 그런데 뭐 먹고 싶은 건 없나요? 아이들이 병문안을 오지 못한다는 말에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얼굴에는 씁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까지 아이들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저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했을 뿐 그 이상의 관심이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수술받은 날짜는 알고나 있는 걸까? 세월이 흐르며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키웠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치며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로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의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 걸까요? 무슨 큰 사건이 있어서 멀어진 것도 아니고 그저 살다 보니 이렇게 남처럼 변해가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 깁스를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같이 통원 치료를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녔죠. 남편은 젊은 시절의 바깥 활동을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만 집안에 있어도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런 사람이 2주간 병원에만 있었고 깁스를 한 채 꼼짝없이 집과 병원만 다녀야 하니 많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바깥 바람을 쐬고 싶어 하는 눈치였죠.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운전 연습을 해둘 걸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장롱면허라 운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운전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생각한 끝에 저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철야, 요즘 많이 바쁘니? 뭐, 항상 비슷하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많이 답답해하셔. 주말에 시간 좀 내서 같이 나가서 바람 좀 쐬면 좋을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겠니? 1.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보고 아버지 놀러 나가시는 걸 도와달라고요? 놀러 나가는 거라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전에도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얼굴 한번 안 비쳤잖아. 이번 기회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같이 바람도 쐬면 좋잖아. 그저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병문안까지 가야 해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제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까지 일일이 제가 다 챙기냐고요. 발목 부상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금방 나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으시면 하고 싶은 일들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3.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가족이라면, 부모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발목 수술이 아들 말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 하루의 시간도 내줄 수 없다는 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다치고 아픈데 이렇게 냉랭할 수 있지? 하지만 혹시라도 모자 사이가 틀어질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가슴속에서 울분이 차올랐지만 아들의 냉정한 반응을 듣고 나니 딸에게는 전화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동철 아버지 많이 답답하죠. 나중에 내가 운전 배우면 바깥에 같이 나가 바람 쐬요. 운전을 이제 배우려고? 별일이구만. 그래, 그러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발목만 나으면 운전부터 배워서 더는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거 내내야겠다고 말입니다. 매번 아이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저 자신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깁스를 한 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지만 저희 부부는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남편은 깁스를 풀고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몸을 움직이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아프기 전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하게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발걸음 하나도 힘겹게 내딛는 것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병원 가는 날짜를 체크하다 보니 손녀딸 영수이의 돌이 다가오고 있더군요. 남편이 다친 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영수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자 마음 한구석이 설레었습니다. 그래도 손녀 돌인데 저희 부부도 함께 축하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러 딸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뭐예요? 서연아, 다음 주가 영수이 돌이지. 엄마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네. 아버지랑 같이 가서 축하해 주려고 하는데 돌잔치 준비는 다 했니? 아, 영수이 돌이요? 두 분 오시려고요? 당연히 가야지. 손녀 돌잔치 안 가는 부모도 있니? 아빠 다리도 불편한데 뭘 오세요? 그냥 두세요. 저희 이번에 돌잔치 따로 안 할 거예요? 그럼 가족끼리 식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랑 아빠는 영수이 돌 축하해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번거로워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요즘 돌잔치 안 하는 집 많아요. 딸의 딱딱한 말투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녀딸의 첫 돌을 축하하는 게 그렇게 번거로운 일인가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끝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일이라는 말만 나오면 웃고 떠들던 과거의 저희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특별한 생일조차 함께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손녀딸이 돌을 맞이했으니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돌반지 대신 100만 원을 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돌반지를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기에 돈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돈을 보낸 뒤 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쓸게요. 그 짧은 말 속에서 차가운 거리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너무 의지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걸까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해도 자식들은 자꾸만 멀어져 갔습니다. 한동안 저는 언젠가는 자식들이 부모를 다시 찾을 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둘 다 바쁘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젊을 때는 바쁠 수 있어도 영원히 바쁘겠나? 언젠가는 시간이 생기겠지. 바쁜 나날이 지나가고 삶의 여유가 찾아오면 다시 함께 둘러앉아 웃는 얼굴을 마주보며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할 날이 올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헛된 바람일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자식들이 한가로워지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우연히 휴대폰 메신저에서 사위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영수이의 돌잔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식당에서 잘 차려진 돌상을 중심으로 사위와 딸, 그리고 사돈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분명 돌잔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순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왠지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무슨 상처되는 말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대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딸보다 사위에게 물어보는 게 덜 아플 것 같았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이서방. 별일 없나?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장인어른 다리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 열심히 재활 중이야. 그런데 영수이 돌잔치는 잘 지냈는지 궁금해서. 아, 네. 잘 지냈죠. 그때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장인어른께서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참석하기 어려우셨다고 미안해하셨다고요.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덕분에 영수이 돌 잘 지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은 우리가 돌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수이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도 저희를 빼고 사돈들만 모시고 진행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운하고 억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귀찮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리 다친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였을까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중에 방에서 나온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며칠 전만 해도 손녀딸을 보고 싶어 하며 영수이 돌을 무척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했기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이런 반응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저희 부부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란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늘 저희를 외면했습니다. 혼자서 서러움을 삼키며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때가 된 것인지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사랑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겠지요. 남편의 칠순이 다가오면서 저는 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진정한 이별의 시작이 될지 결정짓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의 칠순만큼은 의미 있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칠순을 맞은 다른 친척들도 모두 작은 잔치를 열어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도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칠순 잔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웠기에 아들과 딸에게 연락하여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칠수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친척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다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의 반응은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칠순 잔치예요. 그냥 용돈 드리고 끝내세요. 다들 바빠요. 칠순이 특별하긴 뭐가 특별해요? 요즘 칠순은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데 굳이 잔치까지 해야 하나요? 엄마, 나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용돈 드리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칠순이 특별하지 않다고. 그건 너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지난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고생한 사람이 너희 아버지야.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어. 아버지 친척들도 다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한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인생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엄마는 너희가 그 정도는 생각하는 자식들일 줄 알았다. 아들과 딸은 더 할 말이 없었는지 결국 마지못해 칠순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저는 보탬이 되라며 각각 100만 원씩을 보내주었고 부족하면 이야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후 동철에게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에 한정식 식당을 예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작은 잔치가 나름 착착 준비되고 있었죠. 아이들이 마지못해 준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였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한 자리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줬죠. 성우랑 서연이가 잔치 준비하고 있어요. 식당 예약도 하고 그날 꽃다발도 받고 케이크도 자르며 저녁 식사도 할 거래요. 그러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랑 서연이가 고생이 많네.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자식들이 챙기니까 좋지요. 남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침 발목도 거의 다 나아서 그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았죠. 드디어 그날이 밝아오고 저는 남편과 함께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오늘만큼은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리에서 칠순을 축하받을 것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식당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친척들도 일찍 도착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만난 탓인지 웃음꽃이 피었고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남편도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 보였고 저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철아 서연의 가족이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식사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지만 자식들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늦는가 보다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며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지금 가는 중인데 차가 너무 막혀서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다른 어른들은 벌써 다 도착하셨어. 지금 어디쯤이야? 언제 출발했는데? 아침에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아직 서울을 못 빠져나가서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뭐, 1시간.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집이 코앞인데 왜 아직도 안 와? 엄마, 미안해요. 영수이한테 아침 먹이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애가 좀 불편해해서 잠깐 쉬었다가 출발할게요. 불편해한다고. 어디 많이 아픈 거니? 병원에 한번 들렀다가 볼게요. 먼저 식사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죠. 아프다는 건지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민망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들은 친척들은 아이들이 늦는다는 것을 알고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늦나 보네요. 먼저 식사들 하세요. 그렇게 어색하고 민망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한 친척들 앞에서 자식들이 1시간이나 늦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죠. 특히 기운이 빠진 듯 축 처진 남편의 어깨가 무엇보다 가슴 아팠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말하며 맛있게 식사하려 했지만 그렇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밝은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동조하며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금방 분위기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제 신경은 온통 아들과 딸이 언제 도착하는지 식당 문을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축하받으며 이 자리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자식들은 빠진 채로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이었던 남편도 많이 실망하고 속상했는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에서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아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식사 끝냈다. 너는 못 먹어서 어떡하니? 서연이는? 서연이는 오면서 통화했는데 영수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못 올 것 같다고 했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남편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래, 식사는 잘했다. 이제 들어가자. 식당에서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이후 저는 결국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아버지 칠순 잔치인데 시간을 하나도 못 지켜. 도대체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무슨 일을 했다는 거야?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죠. 늦은 건 죄송하지만 이럴까 봐 제가 칠순 잔치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너는 도대체 부모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부모가 웃음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제 생활이 있다고 말한 것뿐인데요. 내 생활이 그렇게 바빠서 부모 아픈데 얼굴 한번 비출 시간도 없을 만큼이야. 아니면 우리가 그냥 뒷전인 거야. 내 할 일 다 하고 심지어 너네 집에서 키우는 개 산책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제야 챙기는 게 부모냐. 아들은 저희 호통에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은 키우는 개 산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시켰거든요.
하지만 자기 부모를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쓰기 아까워했죠. 매일 같이 시간을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그 시간을 말이에요. 저는 아들에게서 돌아서며 차갑게 마음을 닫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들, 딸이라고 있는 게 이래도 되는 거야. 나 너무 속상해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왜 당신만 그렇게 써? 충분히 이해해. 우리도 이제는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나 봐. 그 후 저는 남편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남편도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쌓인 섭섭함이 많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남편도 저와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저희는 그날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자식들에게 자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다 키웠고 둘 다 잘 살고 있으니 우리 역할은 끝난 거 아니겠나? 이제 없는 셈치고 우리끼리 다시 잘 살아보세. 옛날 자식 없던 시절처럼 말이야. 그래도 너무 아쉬워요.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그 아이들도 이제는 또 누군가의 부모이지만 이미 부모가 된 자식들을 우리가 뭐하러 더 붙들고 있겠어. 저는 남편의 품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아닌 저희 부부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죠. 그날 밤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실망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 부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각자의 핸드폰에서 자식들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지만 마지막까지 마음 한편으로는 이 결정을 통해 자식들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길 바랐습니다. 자식들이 이 변화에 놀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기를 바랐죠.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고 자식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집에 찾아와 문이 열리지 않자 저에게 연락을 해올 때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언제 찾아올지 또 얼마나 실망할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후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마 전부터 저는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서툴지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이 익숙해지면 남편을 태우고 제가 직접 운전의 바다를 보러 갈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참 묘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더군요. 물론 때때로 자식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남은 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저희 부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식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끝까지 스스로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독립과 자유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이 결정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 저희 부부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글도 좋고 따끔한 일침도 좋습니다. 모든 글을 꼼꼼히 읽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